탈사회화, 그 다음에 모자이크 가족. 모자이크. 가족하면 일종의 마지막 안식처. 내가 늘 힘들어도 집에 가면 야, 너 잘할 수 있어.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받는 곳이 아니라 가족하면 상처예요. 안녕하십니까. 법투더퓨처 법심이 간다의 정재민 법무심의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지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미래학자이신 박성원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박사님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국회 미래연구원 박성원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박성원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시고 작년까지 혁신성장그룹 그룹장도 하셨는데요. 박사님 이제 그 국회 미래연구원이 어떤 기관이고 또 미래학은 어떤 학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회 미래연구원은 2018년에 생긴 아주 신생 연구기관이고요. 저희는 뭐 남녀, 전공 아주 다양하게 인문사회, 과학기술 다 계시고 미션은 중장기 미래를 전망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호 미래를 밝혀서 그 선호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게 저희 미션입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법투더퓨처인데 네, 미래 박사라고 하시니까 정말 미래에서 오신 것 같은.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박사님 이력 중에서 정말 전 특이하게 느꼈던 게 이게 하와이 대학에서 미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또 하와이 미래학 연구소 이제 연구위원으로 이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하와이 정말 좋아하는 제 신혼여행 제가 하와이였거든요. 좋은 데 가셨네요. 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좋으셨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하와이 대학 미래학 연구센터 이 어떤 탄생한 배경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뭐 하와이에 왜 세워졌는지 이런 또 것들. 이제 그 거기에 가서 공부하게 되신 계기도 어떤 일은 아닐 것 되게 같아요. 궁금합니다. 미래학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갖게 된 거는 한 분을 제가 만나면서부터예요. 제가 그 국내의 뭐 언론사에 이제 기자로 제가 한 10년을 일했는데 2006년에 정말 그 우연치 않게 그 하와이 대학에 예. 정치학과 안에 그렇습니다. 미래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짐 데이터 교수님이 한국을 오셔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정말 2시간 동안 아주 흠뻑 빠져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사실 미래는 이렇게 명징하게 다가오는 어떤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미래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여러 개라는 말에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숨통이 트인 느낌. 그러니까 미래가 하나면 어찌됐건 그 미래에 끼어들기 위해서 그 미래의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막 별 갖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그 미래에 선점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나는 그 미래에 어떻게 끼어들어가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래가 여러 개네, 다른 길이 있네, 우회로가 있네, 얼터너티브가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제가 되게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트렌드라는 표현을 제가 들어봤는데 선생님 입에서는 트렌드가 아니라 이머징 이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트렌드의 전조를 이루는 이머징 이슈. 그 이머징 이슈를 알면 사회가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네거티브한 트렌드로 간다고 예측이 되면 그걸 이머징 이슈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래학자는 뭔가 전조를 이루는 이슈부터 얘기해서 그 이슈의 사회적 변화 평가를 하고 그것의 어떤 대응책을 만드는 이거 되게 근사하네. 기자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미래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네, 정말 좀 되게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네요. 그 위원님 그런 인생도 되게 영화 같고 또 인생 자체가 후반기의 미래를 진짜 미래에 걸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많이 하지 않는. 네, 저도 빨리 하와이로 떠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럼 이제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서 2022년 시점에서 지금 이머징 이슈는 어떤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미래학계에서. 근데 이머징 이슈라고 하면은 트렌드의 전조를 이루는 변화의 뭐 씨앗, 징조, 징후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의 지배적인 형태로 현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좀 있는 거죠. 기회면 기회대로, 위기면 위기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15개를 일종의 이제 첫 성과물로 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네, 있냐면 네. 기후변화 이슈들이 되게 컸어요. 네.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는지 또 탄소 저감 시대의 새로운 어떤 공간의 탄생, 그다음에 또 미중 경쟁의 새로운 양상,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대만의 전쟁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언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재미있는 이슈들 중에 하나가 탈사회화. 탈사회요? 네, 탈사회화. 낯선 이름이네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만나서 비즈니스도 하고 만나서 더 재밌고. 근데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 만나지 않아도 나는 즐겁다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개인화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모자이크 가족. 모자이크. 그러니까 사실 가족의 전통적인 개념은 혈연, 입양,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외에 공동체를 형성해도 가족으로 우리가 인정하자. 그러니까 건물 안에 마음이 맞는 대여섯 명의 친구들이 사는데 야 우리 이거 가족으로 신고하자 해도 가족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런 이제 그런 게 일종의 모자이크 가족인데 모자이크 가족이 논의되는 거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모자이크 패밀리라는 형태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는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가족하면 일종의 마지막 안식처. 내가 늘 힘들어도 집에 가면 야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일종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받는 곳이 아니라 가족하면 상처예요.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관계도 가족이죠, 그죠? 네. 코로나19 이후에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택근무 락다운 되면서 가족이 다 한 가족에 한 집에 모여 살게 되고 서로 부딪히게 되고 예전에는 그냥 바빠서 그냥 대충 지냈는데 이제는 막 다 같이 밥 먹고 막 그래야 되니까 서로 간의 갈등이 다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 여성과 청소년 약자들이 되게 폭력을 당하고 그게 되게 많은 거예요. 얘네 아버지 밤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네.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더 이상 일종의 안식처이자 피난처가 아니라 가족으로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저희 이제 가족법도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희 화두로 삼은 게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가 지난 20년 사이에 20년 전에는 15% 정도였는데 지금 40% 돌파했고요. 더 많아질 거고. 1인 가구 원인이 뭐 중년은 뭐 이혼도 많고 기러기 아빠, 또 직장, 또 청년들은 비혼, 뭐 이렇게 노년에 이제 또 사별 이런 게 많고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또 한 게 1인 가구 테이프에서 한 게 이제 독신자도 입양할 수 있는 친양자 입양. 완전 친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지금 현재 법은 부부만 할 수 있거든요. 예, 부부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집에만 애가 저 친양자 입양할 수 있는데 이제 독신자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큰 변화 그 흐름에 거의 부합되는 지금 변화가 엄청난 미래를 만들고 계시네요. 네. 저희는 미래를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이 추세를 이제 뒷받침 너무 발목 잡지 않도록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일본의 그 고레다 히로즈키 감독이라고 되게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영화들을 항상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일본 감독도 생각나는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건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이제 영화도 있는데 있어요. 만화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네. 5권. 거기 보면 이제 약간 배다른 이런 네. 자매들이 되게 사이좋게 네. 그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영화들이 계속 이슈화 되는 것도 이런 요즘의 시대상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보면 정부가 못하는 일을 시민들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원주 의료사역 거기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건강한 분들을 건강반장이라고 칭해줘요. 그래서 이 노인들 건강반장들이 각 지역에 혼자 사는데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돕는 와. 혹은 같은 처지에서 먼저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돕는 그게 저는 사실은 그게 가족이다.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겠네요. 더 바람직한 바람일 네.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한때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시스템적으로 사실 모든 것이 좀 가족에게 맡겨진 그런 사회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아이 돌봄이라든지 뭐
노인 부양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정으로 너무 이렇게 쏠려 있었어 가지고 그동안 뭐 가족들 간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나 경쟁도 너무 심했었고 이런 것들이 근데 좀 탈가족화되면서 사회가 다양한 공동체들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부담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약간 좀 사회가 그래도 좀 평등화되어가는 과정처럼 느껴지는 측면도 좀 없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미중 관계나 이런 거는 이제 좀 거시적인 문제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돌봄, 가족 해체, 탈핵, 사회 이런 거는 우리 삶에 완전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10가지 이슈 중에서 그렇게 10가지를 다 다루지 못했는데 또 정말 중요한 그런 가족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미래학을 미래세대학이라고 부르자라는 관점이 있어요. 미래학은 다름 아닌 미래세대학이야. 얘기는 뭐냐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같이 좋아야 될 미래를 만드는 거거든요.